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트로트 가수 숙행의 이름이 다시 한번 세간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과거의 선택과 관계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냈는지 그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궤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5년 말 트로트 가수 숙행의 이름이 포털 상단을 채웠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불륜 의혹, 그리고 방송 하차 소식까지 사건 자체는 단순해 보였지만 그 여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지점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숙행의 본명은 한숙행입니다. 1979년 5월 4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동안 공식 프로필에서는 1983년생으로 소개되었지만 이후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나이를 직접 밝히며 또 한 차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키는 167cm, 혈액형은 AB형,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에 진학해 비교적 늦은 나이에 학업을 병행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속사는 코나엠 엔터테인먼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이 흔히 떠올리는 숙행의 이미지는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을 거머쥔 트로트 가수입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성공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기까지 그 뒤에는 10년이 훌쩍 넘는 무명 시절이 존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 하나는 숙행이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출발점은 전자현악그룹 활동이었고 무대 위에서 플루트를 연주하며 대중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음악 세계에서 청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는 훗날 그녀의 관계와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시기로 평가됩니다. 생존을 걱정해야 했던 무명 시절, 그리고 음악 외에는 붙잡을 것이 많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 숙행의 삶은 서서히 지금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인생을 스쳐 지나간 첫 번째 남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첫 번째 존재는 특정한 인물로 확인되거나 실존이 드러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하지 않았기에 가장 안전했던 대상에 가깝습니다. 시기는 1990년대 학창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숙행은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를 거치며 성장했고 남학생과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거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지역 분위기에서 여학생들이 허용받을 수 있었던 이성에 대한 감정은 대부분 닿을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교생 선생님, 젊은 남자 교사, 혹은 멀리서 바라보는 연예인 같은 존재들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숙행이 공식 인터뷰나 방송에서 첫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도, 직업도, 뚜렷한 에피소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공백은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 인물이 없었기에 상처도 없었고, 그래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을 수 있었던 감정이었을 가능성입니다. 이 첫 번째 남성은 결핍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존재였고, 이후 관계에 대한 갈망과 집착의 출발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무명 시절을 함께 통과했던 보다 현실적인 관계, 두 번째 남성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남성은 첫 번째와 달리 훨씬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시기는 2000년대 초반, 숙행이 전자현악그룹 활동을 이어가던 무명 시절입니다. 이때의 숙행은 아직 대중에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연주자였고, 무대 위의 조명보다 무대 뒤의 현실이 더 무거운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했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다시 연습실로 돌아가 밤을 지새우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시기 그녀 곁에 있었을 남성은 화려한 성공을 약속하는 인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같은 공간에서 연습을 하고 같은 무대를 준비하며 같은 불안을 공유하던 음악 동료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름이나 직업, 구체적인 신상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 관계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낭만적인 사랑보다는 동지애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성공은 늘 멀었고 현실은 언제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꿈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그 꿈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음악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무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포기와 인내가 필요한지 서로가 서로를 통해 확인하던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가 특별했던 이유는 서로를 미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잘나 보일 이유도 감출 여유도 없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그대로 연습실에 모였고, 공연이 취소되면 함께 허탈해했고, 작은 무대 하나가 잡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솔직했고, 그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현실성 때문에 이 관계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결국 음악을 포기하고 다른 삶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인 직업, 예측 가능한 미래, 가족의 기대라는 무게는 무명 음악가에게 늘 가장 큰 압박이었습니다. 반면 숙행은 끝까지 음악을 놓지 않았고 결국 트로트라는 전혀 다른 길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장르 변경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이별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선택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잘못해서도, 누가 배신해서도 아닌, 각자가 다른 현실을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뿐입니다. 두 번째 남성은 숙행의 청춘을 함께 버텨낸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동행할 수는 없었던 존재로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숙행의 삶에 중요한 흔적을 남깁니다. 사랑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함께 버틴 시간보다 각자의 선택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이 시기에 체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이후 그녀가 관계를 대하는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숙행이 본격적으로 대중의 시선 속에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한 가지 거짓이 관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세 번째 남성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남성의 이야기는 숙행의 인생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녀가 점차 방송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하고 대중이 이름을 알아보기 직전의 단계였습니다. 무명은 벗어나고 있었지만 완전한 안정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던 과도기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숙행은 실제 자신과는 다른 하나의 설정을 안고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숙행의 방송 프로필에는 실제 나이보다 4살 어린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연애와 인간관계의 구조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연상인지 연하인지에 따라 관계의 주도권, 심리적 위치, 기대되는 역할까지 달라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설정은 관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다가온 세 번째 남성은 실제의 한숙행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미지와 설정을 기준으로 그녀를 바라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방송과 프로필 속 숙행을 보고 관계를 시작했을 것이고 그가 알고 있던 상대는 철저히 구성된 페르소나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진 설정은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실을 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점점 부담으로 바뀌고 그 부담은 관계 전반을 잠식합니다. 결국 이 관계는 시작부터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 위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 남성은 끝내 숙행의 민낯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숙행 역시 그 앞에서 완전한 자신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늘 숨겨야 할 무언가가 존재했고 그 침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이 관계는 큰 사건이나 극적인 결말로 끝났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필연적으로 멀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관계는 결국 신뢰를 쌓을 수 없고 신뢰 없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남성은 숙행의 인생에서 가장 격렬하지 않았지만 가장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관계로 남았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숙행이 자신의 사생활과 이미지를 더욱 철저히 분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자신과 보여지는 자신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간극을 유지하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비용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훗날 또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숙행이 전성기를 맞이한 이후
방송 속에서 만들어진 이상형과 현실의 욕망이 충돌했던 네 번째 남성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남성은 앞선 인물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이 시기는 숙행이 미스트롯 이후 본격적인 전성기에 들어선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방송 출연과 행사, 인터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름 앞에는 성공한 트로트 가수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시기는 동시에 사적인 삶이 가장 억눌리기 쉬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남성은 특정한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방송과 인터뷰 속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된 이상형의 집합체에 가깝습니다. 숙행은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이상형을 묻는 질문을 받았고 그때마다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착한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자. 이 문장들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오해를 만들지도 않으며 팬들의 환상 역시 깨뜨리지 않는 안전한 언어였습니다. 이 답변들은 방송에 최적화된 표현이었고 동시에 그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했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을 떠올리게 하지 않으면서도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하게 정제된 이상형 뒤에는 미묘한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그녀가 던졌던 한 단어, 바로 키스라는 발언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솔직하고 쿨한 농담처럼 소비됐던 이 발언은 시간이 흐른 뒤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착한 사람을 말하면서도 내면에서는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친밀감에 대한 분명한 갈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신호로 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방송 속 이미지와 실제 감정 사이의 간극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 남성은 결국 한 사람이 아니라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조합된 캐릭터였습니다. 실제 연애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숙행이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판단해 전시한 이미지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실의 욕망과 방송용 페르소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감정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분출될 수밖에 없고 그 긴장은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전성기라는 이름 아래 숙행은 끊임없이 웃고 노래해야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늘 에너지가 넘쳤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공간이 점점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남성은 그런 억눌린 상태를 가려주는 장치였지만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균열의 끝에서 더 이상 이미지나 상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인 관계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된 다섯 번째 남성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2025년 모든 것이 무너진 결정적인 순간과 그 중심에 있었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성의 이야기는 더 이상 상징이나 이미지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2025년 모든 것이 무너졌던 해에 등장한 이 인물은 분명히 현실에 존재했고 그 존재만으로도 숙행의 삶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관계는 앞선 이야기들과 달리 해석이나 추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 남성은 이미 가정을 꾸린 기혼자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결말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동거 의혹, 엘리베이터 CCTV 영상, 그리고 이어진 소송까지 사건의 흐름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거나 해석할 여지가 거의 없는 물증들이 공개되면서 숙행은 순식간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개인의 해명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닌 공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이미 가정을 가진 남성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로만 돌리기에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당시 숙행은 40대 중반의 비혼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달리 일상에서는 극도의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늘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노래해야 했지만 무대 뒤에서는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삶의 틀을 갖춘 남성이 주는 안정감은 강한 유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의 특성입니다.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관계를 급속도로 밀착시킵니다. 세상과 맞서는 우리라는 착각은 관계를 더욱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은 그들에게 잠시나마 세상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은신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공간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증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방송 전면 하차, 이미지의 붕괴, 그리고 커리어 전체가 흔들리는 최대의 위기. 오랜 무명 끝에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한 사건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5번째 남성은 숙행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앗아간 현실의 존재로 남게 됩니다. 숙행의 삶을 스쳐 지나간 5개의 관계는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결핍이 만들어낸 환상, 가난을 함께 버텨낸 동지,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 방송을 위해 조합된 이상형, 그리고 모든 것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냉혹한 현실. 이 모든 선택과 관계는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으며 2025년의 사건은 그 끝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뒤 무엇이 남았는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환호가 사라진 무대 위에 숙행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숙행의 인생을 통과해간 5개의 관계는 단절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각각은 독립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들은 이전의 경험 위에 차곡차곡 쌓여왔고 결국 2025년이라는 한 지점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결핍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실제 인물이 없었기에 상처도 없었고 그렇기에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생존의 시간 속에서 형성된 동지애였습니다. 사랑보다는 버팀에 가까웠고 그래서 더 현실적이었지만 끝까지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거짓 위에 세워진 불안정한 구조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의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관계는 방송 속에서 안전하게 가공된 이미지였습니다. 실제 욕망을 가려주는 가면이었지만 동시에 내면의 갈증을 키우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관계는 이 모든 누적의 끝에서 등장한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징도, 이미지도, 해석의 여지도 아닌 실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숙행의 커리어와 이미지, 그리고 대중과의 관계까지 한꺼번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무명 시절부터 어렵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기간에 붕괴되는 경험은 개인에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한 사람의 도덕적 실패로만 정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선택이 만들어진 환경과 구조 역시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년의 비혼 여성 연예인이라는 위치, 끊임없이 노출되면서도 사적인 영역은 극도로 고립되는 생활, 성공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불안과 압박. 이런 조건들은 개인의 판단을 점점 좁은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숙행의 이야기는 그래서 한 개인의 연애사가 아니라 선택이 어떻게 누적되고 그 누적이 어떤 방식으로 파국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작은 타협, 말하지 못한 진실, 감춰둔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결과로 수렴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결과가 공개된 인물에게는 훨씬 더 잔인하게 돌아올 뿐입니다. 지금 숙행 앞에 놓인 무대는 과거와는 다를 것입니다. 조명은 이전보다 차갑고 환호는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무대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낼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할지에 대한 질문이 이제는 그녀 자신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 사건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이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 끝에서 맞이한 결과일까요? 숙행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 장은 앞으로의 선택에 따라 다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여기서 멈춘다면 숙행의 서사는 하나의 스캔들로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특정 인물의 도덕성이나 사생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성공과 고립을 어떻게 동시에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연예인의 삶은 늘 양면성을 띱니다. 무대 위에서는 수많은 시선과 박수, 찬사가 쏟아지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그 모든 관심이 사라진 뒤에 공백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 연예인이라는 위치는 이 양면성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젊음과 신선함을 끊임없이 요구받는 산업구조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노래하고 웃으며 자신이 괜찮다는 모습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공 이후에도 안도할 수 없는 삶. 그것이 이들의 일상입니다. 숙행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랜 무명 끝에 얻은 전성기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책임과 압박을 안겨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수해서는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며 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개인의 감정을 점점 억누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 또한 복합적입니다. 분노와 실망, 호기심과 연민이 뒤섞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냉정하게 책임을 묻고 누군가는 이 엇갈린 반응 속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종종 결과만을 보고 과정을 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과정의 누적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숙행의 5번의 관계는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그녀는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언제 진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삶은 점점 더 복잡한 선택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중요한 것은 단죄가 아니라 성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묻게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입니다. 성공한 연예인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허용하고 있는지, 그들에게도 실패하고 흔들릴 권리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동시에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역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해와 책임은 서로를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놓여야 할 두 개의 축입니다. 앞으로 숙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침묵을 택할 수도 있고 다시 무대에 서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더 이상 숨김과 억압이 아닌 스스로를 직면하는 방향이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무대 위의 숙행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한 숙행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제 그녀 자신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질문을 남길 것인지는 앞으로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스캔들로 소비될 것인지 아니면 선택과 구조 그리고 인간의 취약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